서울의 심장부, 그 화려한 스카이라인과는 대조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남대문 시장. 이른 아침의 활기찬 혼잡함 속에서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은 한 노파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지수.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축을 움직이는 신세기 그룹의 총수 윤지수 회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진 손마디, 그리고 시장의 소음과 냄새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낡고 빛바랜 옷차림. 그녀는 작은 좌판에 몇 가지 안 되는 나무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는 듯 했지만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시선은 시장을 오가는 모든 인간 군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과일을 고르는 척하며 교묘하게 몇 개를 더 담는 주부. 억척스럽게 값을 깎으면서도 상인의 안부를 묻는 단골 손님.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이들의 무표정한 얼굴까지. 윤지수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위선을 봐왔던 그녀에게 이 시장은 또 다른 형태의 전장이자 관찰의 무대였다. 이 기이한 변장의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유일한 핏줄, 손녀 강하은 때문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하은은 지수의 모든 것이었다. 그런 하은이 최근 결혼을 선언했다. 상대는 신흥 건설사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박 사장의 아들, 박지훈. 하은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듯 보였고, 박지훈 역시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르고 번듯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윤지수는 신흥 부자라는 꼬리표를 신뢰하지 않았다. 윤지수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장막인 동시에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지도 모르는 손녀의 인생을 검증되지 않은 이들에게 맡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낮은 곳,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가장 쉽게 벗겨질 수 있는 곳으로 직접 내려왔다. 박 사장의 부인인 나희경과 그녀의 딸 박민서가 이 시장 근처에 고급 스파를 자주 찾는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 그녀의 계획의 시작이었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요란한 소란스러움이 느껴졌다. 값비싼 명품 핸드백이 햇빛에 번쩍였고 주변 상인들의 수수한 옷차림과는 이질적인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가 눈에 띄었다. 나희경과 박민서 모녀였다. 그들은 마치 불결한 것을 피하려는 듯 손으로 코를 살짝 가린 채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만했으며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경멸하고 있었다. 어머, 엄마, 여기 냄새 좀 봐. 우리가 왜 이런 데를 직접 와야 해? 김 기사 시키면 되잖아. 박민서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했다. 나희경은 딸의 불평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했다. 그러게 말이다. 무슨 유기농 채소가 여기밖에 없다고 해서 와봤더니 역시 상스러운 곳은 못 속인다니까. 빨리 사고 나가자. 옷의 냄새 배겠어. 그들의 대화는 윤지수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윤지수는 고개를 더욱 숙여 자신의 남루한 행색을 강조했다. 모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마침내 윤지수의 좌판 근처에 있는 한 가게를 향해 걸어왔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은 좁았다. 박민서는 윤지수의 좌판을 보더니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이런 걸 먹긴 하는 거야? 흙인지 나물인지 구분도 안 가네. 그 순간 나희경이 발을 헛디딘 척하며 윤지수의 좌판 한쪽을 발로 툭 쳤다. 균형이 무너지며 좌판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나물 바구니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정성껏 다듬어 놓은 나물들이 흙바닥에 지저분하게 흩어졌다. 윤지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모멸감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흩어진 나물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나이경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아이고, 재수없게. 이런 데다 물건을 펼쳐놓으니까 사람이 지나가질 못하잖아. 늙었으면 집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왜 길바닥에 나와서 민폐를 끼쳐.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거칠었다. 주변 상인들이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그들의 화려한 행색과 거만한 태도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다시 자기 일에 몰두했다. 박민서는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윤지수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자, 이거 먹고 떨어져요. 우리 엄마 놀라게 한 값이니까 정말 불쾌해. 지폐 몇 장이 바람에 날려 윤지수의 무릎 위로 그리고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모욕의 정점이었다. 윤지수는 천천히 나무를 줍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하은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될 사람들의 본 모습이었다. 약한 자 앞에서의 가차없는 잔인함,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태도. 윤지수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급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이 결혼은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이경과 박민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콧방귀를 뀌며 목적지였던 가게로 향했다. 윤지수는 여전히 엎드린 채 바닥에 떨어진 돈과 흙먼지가 묻은 나물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관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얼어붙은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했다. 첫 번째 시험은 끝났고 그들은 완벽하게 불합격했다. 윤지수는 흩어진 나물들을 대충 바구니에 쓸어 담았다. 이미 팔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변 상인 한 명이 안쓰러운 듯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윤지수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저 힘없는 노인의 체념 어린 미소였다. 괜찮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달랐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 너희는 오늘 너희가 먹고 사는 기반 자체를 적으로 돌린 것이다. 시장을 빠져나오는 윤지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다. 그녀는 시장 모퉁이를 돌아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방금 전에 남루한 노파는 온데간데 없었고 차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등은 꼿꼿하게 펴졌다. 차에 탑승한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김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비서. 박 사장네, 나이경과 박민서. 오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네.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수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훨씬 더러운 물이더군. 하은이를 저런 시궁창에 빠뜨릴 수는 없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네. 저들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깨닫지 못할 테니까. 일단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게 하은이와 박지훈을 그들과 함께 만나게 해야겠어. 김 비서는 백미러로 윤지수의 얼음장 같은 표정을 확인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겠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가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을 향해 나아갔다. 윤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계획이 치밀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오늘 당한 수모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이었고 윤지수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시작한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뼛속까지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며칠 후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길. 최고급 부티크와 갤러리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박지훈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 근처였다. 윤지수는 신세기 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해 오늘 저녁 박지훈과 강하은이 이곳에서 만나 근처에 있는 박지훈의 본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지난번 시장에서의 굴욕적인 만남 이후 윤지수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다. 이번에는 하은과 박지훈 두 사람의 반응을 동시에 시험할 차례였다. 해질녘 고급스러운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윤지수는 다시 한번 남루한 노파의 모습으로 변장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약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빈 폐지를 가득 담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연약함을 극대화하고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녀는 갤러리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시야에 포착했다. 하은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행복한 연인이었다. 윤지수는 타이밍을 맞췄다. 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잠시 멈춰 섰을 때 그녀는 그들 근처에서 일부러 발을 헛디뎠다. 아이고,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들리는 신음소리와 함께 그녀는 힘없이 옆으로 넘어졌다. 손수레가 기우뚱하며 폐지 더미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몇몇 행인들이 흘깃 쳐다보았지만 비싼 옷차림의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듯 이내 걸음을 재촉했다. 어머,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하은이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약혼자의 팔을 놓고 넘어진 윤지수를 향해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하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깨끗한 손으로 흙먼지가 묻은 윤지수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부축하려 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윤지수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하은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다. 괜찮아, 아가씨. 늙으면 다 이렇지 뭐. 반면 박지훈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즉시 달려오지는 않았다. 대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이 불결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재빨리 머리를 굴리는 듯 보였다. 그의 시선은 윤지수의 남루한 행색과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과 약간의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지훈 씨, 뭐 해요? 같이 좀 도와줘요. 하은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그제야 박지훈은 마지못해 다가왔다. 그는 윤지수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대신 쏟아진 폐지 더미를 발로 툭툭 밀어 모으는 신용을 했다. 이런, 할머니, 조심하셨어야죠. 하은아, 우리가 나설 일 아닌 것 같아. 곧 저녁 약속 늦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윤지수는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손녀의 타고난 따뜻한 심성과 예비 손녀 사위의 계산적이고 차가운 본성을 그녀는 일부러 더 약한 모습을 보이며 기침을 몇 번 했다. 콜록, 괜찮아요. 난 괜찮은 이 두 분은 가던 길 가세요. 이 폐지는 내 밥줄이라 얼른 주워야 하는데. 그녀는 다시 허리를 굽히려 했지만
하은이 그녀를 만류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은은 박지훈을 쳐다보며 무언의 압력을 넣었다. 박지훈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받으시고 폐지는 그냥 두세요. 사람이 치울 겁니다. 저희는 지금 바빠서요. 그는 돈을 윤지수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전형적인 박씨 집안의 방식이었다. 돈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태도. 하지만 윤지수는 손을 뒤로 뺐다. 아니요, 돈은 필요 없어요. 난 내 힘으로 번 돈 아니면 안 받아. 하은은 박지훈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다. 지훈 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할머니 다치신 것 같은데. 할머니, 잠깐 어디 들어가서 좀 쉬셔야겠어요. 날씨도 꽤 쌀쌀해졌는데. 하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땅히 쉴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에게 순진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 맞다. 오늘 지훈 씨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멀지 않죠? 할머니, 저희 집에 잠깐 들르셔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잔 하시고 상처 좀 보세요. 이 제안에 박지훈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하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부모님하고 정식으로 인사하는 자리인 거 알잖아. 그런데 저런 분을 모시고 가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저런 분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렸다. 그는 하은의 순진함 혹은 어리석음을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냥 잠깐 쉬시게 하는 거야.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그냥 가. 지훈 씨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죠, 할머니? 윤지수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계획했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말했다. 아가씨 마음이 참 고마운데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만 기댈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박지훈은 하은의 완강한 태도와 윤지수의 약한 모습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결국 박지훈은 포기했다. 여기서 하은과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노파를 잠시 집에 들이는 것보다 더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 판단했다. 알았어. 대신 정말 잠깐이야. 어머니께서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하은이 네가 잘 말씀드려.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뒷문을 여는 대신 트렁크에서 낡은 담요 같은 것을 꺼내 뒷좌석에 깔았다. 시트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골적인 행동이었다. 윤지수는 속으로 또 한 번 냉소를 삼켰다. 하은은 그런 박지훈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할머니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윤지수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차에 태웠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도착해요.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박지훈은 운전 내내 백미러로 윤지수를 힐끔거렸고 하은은 그런 박지훈의 눈치를 살피며 윤지수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단지로 들어섰다. 박지훈의 본가였다. 웅장한 대문이 열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 드러났다. 윤지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저택을 무심한 듯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부의 상징이 그저 모래성처럼 보일 뿐이었다. 신세기 그룹의 진정한 부에 비하면 이것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작은 성 안에서 자신들이 세상의 왕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마자 나이경이 현관으로 마중을 나왔다. 그녀는 예비 며느리인 하은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
우리 하은이 왔니? 지훈이랑 오느라 고생 많았. 어머, 뒷문에서 하은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는 남루한 행색의 윤지수를 본 순간 나이경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경멸감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은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어머님, 오다가 이 할머니께서 넘어지셔서요. 너무 심하게 다치신 것 같아서 잠깐만 쉬시게 하려고 모시고 왔어요. 괜찮으시죠? 하은의 순진한 물음에 나이경은 대답 대신 박지훈을 쏘아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냐는 무언의 질책이었다. 박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표정을 지었다. 윤지수는 이 차가운 공기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꼈다. 두 번째 시험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 오만한 가족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어떤 본색을 드러낼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더 비틀거리며 하은의 팔에 몸을 기댔다. 아이고, 다리야, 미안합니다, 부인. 정말 잠깐만 신세 좀 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애처로웠다. 나이경은 입술을 깨물며 불결한 것을 만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질색하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가문의 저택 현관은 그들의 불을 과시하듯 값비싼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다. 하지만 그 차가운 돌바닥보다 더 싸늘한 것은 나이경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윤지수가 현관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 허락하고 싶지 않다는 듯 혐오감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흙 묻은 신발과 낡은 옷을 훑어보았다. 하은이 그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며 윤지수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어머님, 우선 소파에라도. 안 된다. 나이경이 하은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하은을 맞이할 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은아,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면서 어디서 이런 더러운 분을 함부로 집안에 들여? 저 소파가 얼마짜리인 줄은 알아. 그녀는 노골적으로 윤지수를 물건 취급하며 손가락질했다. 하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어머님, 그치만 할머니께서 다치셨어요. 어떻게 사람은 무슨, 저런 부류는 돈 몇 푼 쥐어주면 그만이야. 지훈이, 넌 뭐 했어? 이런 걸 그냥 끌고 오게 놔두고. 나이경의 분노는 아들인 박지훈에게로 향했다. 박지훈은 곤란한 표정으로 변명했다. 어머니, 하은이가 너무 완강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금방 내보내면 되죠.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그때 2층에서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박민서가 내려왔다. 그녀는 파티에나 어울릴 법한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무슨 소리야? 저녁 식사 준비 다 됐. 약, 이게 뭐야? 박민서는 현관에 서 있는 윤지수를 보고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엄마, 웬 거지야? 냄새나. 당장 내쫓아. 그녀의 반응은 나이경보다 더 원색적이고 모욕적이었다. 윤지수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하은의 팔에 기대어 서 있었다. 이 가족의 민낯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하은은 거의 울상이 되어 애원했다. 민서 씨, 어머님, 제발, 제가 책임지고 이쪽 구석에라도. 그녀의 선량함은 이들의 잔인함 앞에서는 무력했다. 나이경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좋아. 하은이 내 체면을 봐서,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곧 결혼할 여자의 부탁이니 딱 한 번은 들어주지. 그녀는 하인을 부르는 대신 턱짓으로 주방 쪽을 가리켰다. 대신 저 더러운 몸으로 거실에 있을 순 없지. 주방으로 가. 마침 일하는 아줌마들 먹으려고 남겨둔 찬밥이라도 있을 테니
거기서 먹고 썩 꺼지라고 해. 이것은 환대가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었다. 하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 어떻게? 싫으면 지금 당장 저 할망구랑 같이 나가던가. 나이경이 쏘아붙였다. 윤지수는 그 순간 하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아가씨, 괜찮아. 난 정말 배가 고팠는데 주방이라도 감지덕지지. 고맙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나이경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순순히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따랐다. 주방은 거실 못지않게 넓고 호화로웠지만 한쪽 구석에는 사용인들을 위한 작은 식탁이 놓여 있었다. 나이경은 주방 입구에 서서 마치 개에게 명령하듯 손가락을 까딱했다. 거기 꼼짝 말고 앉아 있어. 하은이 너는 이리 나와.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저런 사람이랑 같이 있을 필요 없어. 하은은 할 수 없이 윤지수를 남겨두고 주방을 나섰다. 박지우는 그 모든 과정을 외면한 채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잠시 후 저택의 사용인이 쟁반에 무언가를 들고 왔다. 그것은 먹다 남은 반찬 몇 조각과 식어 빠진 밥 한 덩이였다. 사용인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쟁반을 윤지수 앞에 작은 식탁에 내려놓으며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이것밖에 없네요. 죄송해요. 윤지수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굴욕감에 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 연극을 끝까지 해내야 했다. 그때 저녁 식사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거실에서 나이경과 박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 사장도 퇴근한 듯 했다. 잠시 후 박민서가 와인잔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윤지수가 구석에서 초라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더니 재미있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 아직도 안 갔네. 밥맛 떨어지게.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긴 하나 봐. 윤지수는 대꾸하지 않고 밥을 먹는 신용을 계속했다. 박민서는 그녀의 무반응에 더욱 심술이 난 듯했다. 야, 할망구, 듣고 있어?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귀까지 먹었어. 그녀는 와인잔을 든 채 윤지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때마침 사용인 중 한 명이 뜨거운 김이 나는 작은 냄비를 들고 주방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식탁에 올릴 마지막 스프였다. 박민서는 그 냄비를 힐끗 보더니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윤지수 바로 옆을 지나는 척하다가 사용인이 들고 있던 냄비의 손잡이를 교묘하게 팔꿈치로 툭 쳤다. 어머, 사용인이 비명을 질렀고 균형을 잃은 냄비가 기울어지며 그 안에 뜨거운 내용물이 그대로 윤지수의 팔 위로 쏟아졌다. 악, 윤지수는 반사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낡은 옷 위로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살같이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화끈거리는 팔을 붙잡고 신음했다. 뜨거워, 뜨거워. 사용이는 안색이 새하얘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떻게,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박민서는 태연했다. 그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시끄러워. 이 할망구가 갑자기 일어나려다가 부딪힌 거잖아.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음식을 얻고 난리야. 그리고 당신은 그걸 왜 그렇게 들고 다녀? 그녀는 모든 잘못을 윤지수와 사용인에게 떠넘겼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받는 노인에 대한 연민은커녕 자신의 장난이 성공했다는 듯한 잔인한 쾌감마저 서려 있었다. 소란을 듣고 나희경과 박지훈 그리고 박 사장까지 주방으로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나희경이 소리쳤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윤지수와 엉망이 된 주방 바닥을 보았다. 엄마,
저 할망구가 스프를 다 엎었어. 저녁 식사 망쳤다고. 박민서가 쪼르르 달려가 나이경에게 일러바쳤다. 나이경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다친 윤지수를 걱정하기는커녕 바닥에 엎질러진 비싼 스프로 먼저 시선이 향했다. 이런 미친 노인네가 감히 어디 와서 행패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녀는 하은이 할머니라고 외치며 달려오려는 것을 팔로 막아섰다. 넌 가만히 있어. 저런 거에 손 떼면 더러워져. 윤지수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들의 잔인함, 박민서의 의도적인 행동, 그리고 나이경의 비인간적인 반응까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막아서는 나이경 너머에 서 있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약혼자가 초대한 노인이 뜨거운 국물에 데어 바닥을 구르고 있는데도 박지훈은 그저 미간을 찌푸린 채 뒷짐을 지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 모든 만행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였다. 시험은 끝났다. 완벽한 불합격이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당장 저것을 내쫓아. 나이경이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지갑을 들고 오더니 안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윤지수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돈이 종이 조각처럼 흩날리며 윤지수의 머리와 어깨 위로 떨어졌다. 이거면 내까짓 치료비로 떡을 치겠지. 돈 받았으니 썩 꺼져. 다시는 우리 집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재수 없는 것. 그때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이경은 집안 경비원들을 불렀다. 뭐해? 저거지 당장 끌어내서 대문 밖에 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달려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윤지수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다. 할머니, 안 돼요. 하은이 울부짖으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박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은아, 그만해. 어머니 화나신 거 안 보여? 네가 이를 더 키우고 있어. 윤지수는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의 화상 입은 팔이 거친 손길에 쓸려 다시 한번 끔찍한 고통을 안겼다. 그녀는 현관 밖으로 차가운 빛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웅장한 철제 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무겁게 닫혔다. 윤지수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팔의 고통보다 더 깊은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이 닫힌 대문을 향해 불타올랐다. 박시일가, 나이경, 박민서, 그리고 박지훈. 너희는 오늘 너희가 경멸했던 이 늙은 거지가 아니라 너희의 운명을 끌어내린 심판자를 만난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준 이 모욕과 고통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겠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저택의 따뜻한 불빛이 그녀의 등 뒤에서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비가 윤지수의 뺨을 때렸다. 박씨 가문의 웅장한 대문은 그녀의 등 뒤에서 무겁고 차갑게 닫혔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팔은 빗물에 젖어들며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보냈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모욕감과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던진 수표와 돈다발을 떠올렸다. 그들의 눈에 자신은, 그리고 어쩌면 가난한 모든 이들은 돈 몇 푼으로 짓밟아도 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통받는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맹수의 눈빛이었고 모든 것을 재로 만들 수 있는 차가운 불꽃이었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지난번 시장에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속한 움직임이었다. 뒷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내렸다. 그는 우산을 펼쳐 들었지만 이미 흠뻑 젖은 윤지수의 모습을 보고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붉게 부어오른 팔과 상처에 닿았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외투를 벗어 윤지수의 어깨를 감쌌다. 팔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차에 타. 윤지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그녀는 김 비서의 부축을 받아 차 뒷좌석에 앉았다. 김 비서는 즉시 운전석에 올라타며 히터를 최대로 틀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해 그 지옥 같은 저택가를 벗어났다. 집으로. 그리고 내 전용 의사를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바깥놈들이, 김비서, 윤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 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이경의 경멸 어린 표정, 박민서의 잔인한 미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침묵으로 이 모든 것을 방관했던 박지훈의 비겁한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차가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 신세기 그룹의 총수가 거주하는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이 도열했지만 윤지수는 손짓으로 모두를 물렸다. 그녀는 김 비서의 부축도 거절하고 흠뻑 젖은 채로 곧장 자신의 개인 욕실로 향했다. 거대한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생쥐골, 흙먼지가 묻고 화상까지 입은 초라한 노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치 허물을 벗듯이 젖은 옷을 벗어 던졌다. 따뜻한 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거칠게 얼굴을 문질러 노파의 모습을 만들어냈던 특수 분장을 지원했다. 주름과 검버섯이 사라진 자리에 날카롭고 지적인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윤지수의 본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그 안의 분노는 더욱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대기하고 있던 사설 의사가 조용히 그녀의 팔을 치료했다. 이도 화상입니다. 회장님,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지수는 자신의 팔에 감기는 하얀 붕대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상관없어. 흉터는 교훈을 잊지 않게 해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치료가 끝나자 윤지수는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박씨 일가의 과시적인 저택과는 달리 고풍스럽지만 철저히 기능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 한 면은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다른 한 면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연결된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든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바깥놈들. 박 사장네 회사 이름이 박가건설이었나? 윤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거대한 책상 뒤편의 의자에 앉았다. 정식 명칭은 파크 이시입니다. 회장님. 신도시 개발 붐을 타고 급성장한 중견 건설사입니다. 예비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김 비서가 즉시 태블릿 화면을 띄웠다.
윤지수는 화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붕대 감긴 팔을 천천히 쓸었다. 예비조사 따위는 집어치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재 전체를 압도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원해. 숨 쉬는 방식, 돈이 드나드는 모든 경로, 그들이 맺고 있는 모든 연줄, 그들이 숨기고 있는 모든 비자금,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 24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알겠습니다. 즉각적인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지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비서는 즉각적인 타격을 생각했다. 하지만 윤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아니, 김 비서, 즉각적인 파멸은. 자비야, 저렇게 오만한 것들은 자신이 왜, 어떻게 무너지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거야. 그건 너무 시시하잖아.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 앞으로 걸어갔다. 빗줄기가 멎은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나는 저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증오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선 그들의 가장 큰 돈줄부터 끊어. 지금 파크이 씨가 가장 목매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지? 송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신세기 물산의 1차 하청업체로 선정되어 잘 됐군. 윤지수가 말을 끊었다. 당장 계약을 파기에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는 사유, 윤지수가 비웃었다. 그럼 만들어내. 안전규정 위반, 부실 자재 사용, 공정률 조작, 하다못해 현장 인부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트집 잡을 건 널려 있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신세기 그룹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프로젝트 자체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해.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 당장 내일 아침 박 사장이 자기 책상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그들의 대출 현황은 윤지수가 몸을 돌렸다.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입니다만 가장 큰 규모의 PF 대출은 공교롭게도 신세기 캐피탈에서 나갔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윤지수의 눈이 번뜩였다. 완벽하군. 신세기 캐피탈에 당장 연락해. 파크 이 씨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고 통보하고 긴급 실사에 착수해.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해. 김 비서는 숨을 삼켰다. 건설사에게 자금줄을 끊고 대출 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윤지수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스프, 그리고 얼굴에 던져졌던 돈. 나희경과 박민서, 그 여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군. 네, 회장님. 특히 나희경은 최근 한국미술재단 이사직에 오르기 위해 사방에 로비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 그 재단, 우리가 매년 얼마를 후원하지? 약 20억 정도입니다. 회장님, 당장 중단해. 나희경 같은 저속한 여자가 이사로 있는 곳에는 단 1원도 줄 수 없다고 통보해. 그리고 그들이 참석하는 모든 사교 모임, 자선 파티, 그들의 이름이 초대 명단에서 빠지도록 조치해.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바닥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고립시켜서 느끼게 해줘야지. 모든 명령이 내려졌다. 그것은 빠르고 정확하며 무자비했다. 김 비서는 태블릿에 모든 것을 기록한 뒤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령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이면 폭풍이 시작될 겁니다. 폭풍이 아니야, 김 비서. 윤지수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건 심판이야. 김비서는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윤지수는 붕대로 감긴 팔을 들어 올렸다. 고통이 다시금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너희는 나에게 굴욕을 주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파멸을 줄 것이다. 너희가 감히 돈으로 나를 모욕했겠다. 이제부터 진짜 돈의 힘이,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마. 박씨 일가에게 어젯밤의 소동은 그저 불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나이경과 박민선은 최고급 스파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그 더러운 거지를 쫓아낸 무용담을 웃음거리로 삼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단호함이 집안의 격을 지켰다고 생각했다. 박민선은 특히 자신이 쏟아부은 스프를 떠올리며 킬킬거렸다. 그들에게 노파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 같은 시각 파크 이씨의 회장실. 박만호 사장은 여느 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출근했다. 송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었고 아들의 결혼으로 사회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터였다. 그는 신세기 물산과의 계약서 사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더 큰 부의 확장을 꿈꾸었다. 그의 오만함은 아내나 딸과 다르지 않았다. 재앙은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긴급 송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계약 해지 통보. 박만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검은 글씨들은 현실감이 없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는 신세기물산의 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자동응답기 소리뿐이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하급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장님, 저희도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경영진의 긴급 결정이라는 것 외에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만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것이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가 채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재무이사가 사색이 되어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신세기 캐피탈에서 PF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박만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대출 상환, 압박?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가 고함을 질렀다. 재무이사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파크 이 씨의 심각한 재무 건전성 악화와 불투명한 회계 처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긴급 실사에 착수하겠다고. 박만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모두 핑계였다. 누군가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박만호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급히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어제까지 그에게 온갖 아부를 떨던 지점장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박 사장님, 저희도 곤란합니다. 파크 이씨 관련해서 안 좋은 소문이 신용 등급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흘린 불법 비자금과 회계 부정의 씨앗은 금융가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박만호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무도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타려 하지 않았다. 박만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누구야? 대체 누구야? 내가 누굴 건드렸길래. 그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편 나이경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미술재단 이사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VVIP 사교 모임에 도착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어제까지 그녀를 떠받들던 재벌가, 사모님들이 그녀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나이경은 영문을 몰라 당황했다.
그때 재단 이사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박 사모님, 정말 유감입니다. 이사직은 없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나이경의 얼굴이 굳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후원한 돈이 얼만데. 이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신세기 그룹에서 갑자기 모든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신세기요. 나이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이사장은 그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신세기 측에서 나이경 씨처럼 저속하고 품격 없는 인물이 이사로 있는 재단에는 단 1원도 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박 사모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나이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신세기라는 이름 하나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젯밤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거대한 힘에 의해 자신이 짓밟히고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모임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날 밤 평창동 저택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박만호는 회사에서 쫓기듯 돌아왔고 나이경은 사교계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했다. 박민서 역시 참석하려던 모든 파티의 초대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모두 거실에 모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공포만이 남았다. 박만호가 침묵을 깼다. 당신,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가 나이경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신세기 그룹이 우리를 치고 있어. 당신이 신세기 사람한테 무슨 모욕을 줬길래 이 지경이 됐어. 나이경은 억울함에 울부짖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어제 그거지 할망구. 거지? 박만호가 되물었다. 그 순간 방에 있던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혹시 하은이, 강하은. 그녀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저 고아라고만 들었다. 하지만 박지훈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어제 그 노파를 대하던 하은의 태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박만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당장 하은이한테 연락해. 아니, 걔 할머니. 걔한테 할머니가 있다고 했지. 당장 만나게 해달라고 해. 무릎이라도 꿇어. 그 할머니가 신세기와 관련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박지훈의 전화기에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신호음뿐이었다. 하은은 이미 그의 전화를 차단한 후였다.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 회사는 내일이면 부도 처리될 위기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그때 박만호의 비서에게서 절박한 문자가 도착했다. 회장님, 알아냈습니다. 모든 명령은 신세기 그룹 본사 회장 비서실에서 직접 내려왔다고 합니다. 윤지수 회장의 직인이 찍혔습니다. 윤지수. 그 이름이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철의 여인, 신세기의 살아있는 신화. 그들은 감히 하늘에 대고 침을 뱉은 것이었다. 박만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나이경과 박민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절망의 끝에서 박만호는 마지막 이성을 쥐어짰다. 아니야, 아직 기회가 있어. 만나야 해. 직접 만나서 빌어야 해. 그는 비서에게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신세기 윤지수 회장님과의 면담을 잡아 목숨이라도 걸고 빌어보겠다고 전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경멸했던 그 노파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윤지수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김 비서가 방금 들어온 보고를 읽고 있었다.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박만호 사장이 목숨이라도 걸겠다며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윤지수는 자신의 팔에 감긴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통증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만나줘야지. 당연히.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높은 분을 만나게 해줘야지.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스쳤다. 단, 지금은 아니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 내 앞으로 데려와. 박만호 일가에게 지난 일주일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었다. 파크 이 씨의 모든 자금줄은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진행 중이던 모든 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부동산과 자산은 신세기 캐피탈의 이름으로 빠짐없이 가압류되었다. 그들은 단 며칠 만에 화려한 저택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인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발을 들이려 애썼던 상류 사회는 이제 그들을 바이러스처럼 피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은 신세기 그룹 윤지수 회장과의 면담이었다.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대한 손의 주인 앞에 엎드려 빌어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비로운 면담이 허락되었다. 서울의 심장부,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신세기 그룹의 본사 타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히 올려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거대한 건물 앞에 박씨 일간의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섰다. 그들의 값비싼 차는 이미 압류당한 뒤였고 그들은 택시를 타고 이곳에 겨우 도착했다. 로비는 마치 거대한 얼음 궁전처럼 차갑고 광활했다.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그들의 겁에 질리고 헬쑥한 얼굴을 비추었다. 방문증을 받기 위해 선 데스크에서 직원들은 그들을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무감각한 시선으로 응대했다. 그들은 마치 죄수처럼 방문증을 목에 걸고 삼엄한 보안 게이트를 통과해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소리 없이 올라갔다. 나이경과 박민선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었다. 박만호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 말들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박지우는 그저 멍하니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딩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회장실이 있는 최고층의 복도는 거대한 미술관을 방불케 했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마지막 길처럼 느껴졌다. 복도 끝에서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모든 명령의 집행자 김 비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쪽에 계십니다. 네 분 모두 들어오시지요. 김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네 사람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거대하고 육중한 마호가니 이중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 앞에 광경이 펼쳐졌다. 회장실은 박씨 일가의 저택처럼 천박한 황금색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았다. 방 전체는 고풍스러운 지성과 압도적인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 벽면은 하늘에 닿을 듯한 서가로 채워져 있었고 다른 한쪽 벽면은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 창이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진 채 방의 주인인 한 여자가 거대한 책상 뒤편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역광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 실루엣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했다. 박만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준비를 했다.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다. 창을 등지고 있던 여자가 완벽하게 그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최고급 실크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그들을 꿰뚫어 보는 얼음장 같은 눈빛. 박만호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렸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나이경과 박민서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찢어지는 듯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 아, 아. 그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눈을 부릅뜬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지훈 역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그들의 눈앞에 앉아 있는 대한민국 재계의 철의 여제, 신세기 그룹의 총수 윤지수. 그녀는 바로 일주일 전 자신들의 집에서 뜨거운 국물에 데이고 돈다발을 얼굴에 맞으며 빗속으로 개처럼 쫓겨났던 그 남루하고 더러웠던 거지 할망구였기 때문이다. 빗물에 젖어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노파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졌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혼란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어떤 존재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을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이었다. 윤지수는 그들의 반응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왼팔을 올려놓았다. 정장 소매 아래로 하얀 붕대가 선명하게 감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무겁게 네 사람의 심장을 내리쳤다. 어서 오세요. 박만호 사장님. 그리고 나이경 씨, 박민서 양, 박지훈 씨. 그녀는 나이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집무실이 이런 더러운 곳이라서 불편하시진 않으십니까? 나이경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미친 듯이 저었다. 윤지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늙었으면 집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왜 길바닥에 나와서 민폐를 끼치냐고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 집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박민서였다. 박민서는 이미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박민서 양. 냄새 난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이 팔에 감긴 붕대. 아주 인상적인 작품을 남겨주셨더군요. 윤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윤지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 밀었다. 봉투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수표 몇 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당신들이 나에게 치료비로 떡을 치라며 던져준 돈입니다. 신세기 그룹은 거지에게 빚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이 이미 넋이 나간 박지훈에게 향했다. 그리고 당신 박지훈, 내 손녀가 그토록 믿었던 남자.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싸늘하게 날이 섰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지. 당신의 약혼자가 애원하는 순간에도, 한 노인이 모욕당하고 상처 입는 순간에도 당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 침묵이 이 모든 만행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었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군요. 윤지수가 나직이 말했다. 그녀가 김비서에게 눈짓하자 김비서는 사무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다음 순간 스크린에 익숙한 현관과 주방의 모습이 나타났다. 엄마, 웬 거지야. 냄새나. 박민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날 밤의 모든 기록이었다. 윤지수가 낡은 옷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특수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박민서가 교묘하게 사용인의 팔을 쳐서 스프를 쏟는 장면. 나이경이 이런 미친 노인네가 라고 소리치며 돈을 던지는 장면. 박지훈이 하은을 붙잡고 외면하는 장면. 그리고 경비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윤지수를 빗속으로 끌어내는 마지막 모습까지. 그제야 나이경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 윤지수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사람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비굴한 울음소리를 신호탄으로 박만호와 박민서도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거지 할망구의 발 아래 돈과 권력에 취해 오만했던 박시일과 전원이 엎드려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제목에 예언되었던 그들의 완벽한 굴복이었다. 박지훈만이 망연자실한 채 무릎도 꿇지 못하고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하은이는 제가 하은이에게 그 더러운 입에 내 손녀의 이름을 올리지 마. 윤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팔을 들어 올린 채 바닥에 엎드려 경련하듯 떨고 있는 네 마리의 짐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이제 막 시작된 차가운 심판의 서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윤지수의 거대한 집무실은 바닥에 머리를 찢는 소리와 비굴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박만호와 나이경, 박민서는 자신들이 경멸했던 그 노파의 발치에서 문자 그대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값비싼 옷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그들의 몰락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박지훈만이 넋이 나간 채 그 처참한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윤지수는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을 감상하는 연출가처럼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뼈저린 후회와 완벽한 굴복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나이경이 거의 기어가다시피 윤지수의 책상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감히 하늘 같은 분을 몰라 뵙고 제발 저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딱 한 번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다. 윤지수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하늘, 그녀가 나직이 되물었다. 당신에게 하늘은 돈과 권력이었을 뿐 사람이 아니었소. 당신은 당신 눈앞의 노인이 하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지. 당신은 그저 짓밟아도 되는 벌레라고 생각했지. 그녀는 스크린에 멈춰 있는 돈다발을 던지는 나이경의 모습을 가리켰다. 저 얼굴을 보시오. 저것이 당신의 본 모습이오. 치료비로 떡을 치라고.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지.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존엄성을 살 차례인데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게 되었군. 박만호가 이성을 쥐어짰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님을 깨달았다. 회장님, 법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도의적인, 그는 어떻게든 협상을 해보려 했지만
윤지수의 차가운 시선에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법? 윤지수가 비웃었다. 당신이 말하는 법은 당신 같은 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울타리일 뿐이지. 당신의 파크 이 씨가 저지른 불법 하도급 비자금 조성, 탈세. 내가 그 법대로 처리해 줄 수도 있어. 당신은 파산이 아니라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거요. 그 말에 박만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파산은 견딜 수 있어도 감옥은 아니었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제발, 자비를. 당신은 지금 나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군. 윤지수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소. 당신들은 나를 빗속으로 내쫓았지. 그녀는 자신의 붕대 감긴 팔을 들어 올렸다. 이 상처는 당신 딸의 작품이지. 박민서 양.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박민서를 쏘아보았다. 재미있었나? 힘없는 노인이 뜨거운 국물에 대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당신의 그 잔인한 쾌락의 대가는 아주 비쌀 거야. 김비서가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의 명입니다. 파크 이 씨의 모든 자산은 몰수되며 박만호 일가의 모든 개인 재산 역시 신세기 캐피탈의 부채 상환에 충당됩니다. 평창동 저택은 내일부로 압류 절차가 집행됩니다. 한마디로 당신들은 알거지입니다. 박지훈이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절망적으로 외쳤다.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하은이를 사랑합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제발 하은이를 봐서라도. 그의 비겁한 애원이 사무실을 울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집무실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의 강하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이곳에 왔고 이미 문 밖에서 자신을 팔아 용서를 구하려는 약혼자의 마지막 목소리까지 모두 듣고만 후였다. 김 비서는 이미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할머니의 계획과 그날 밤의 모욕을 모두 말해준 상태였다. 하은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박씨 일가를 천천히 훑었다. 자신이 그토록 상냥하다고 믿었던 예비 시어머니, 유쾌하다고 생각했던 시누이, 그리고 존경하려 했던 시아버지. 그들은 모두 짐승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을 기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박지훈에게 닿았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지훈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하은이 사랑했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은아, 오해야. 내가. 오해라고요. 하은이 차갑게 되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당신에게 그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했죠. 당신 어머니가 할머니를 주방으로 쫓아냈을 때 당신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당신 동생이 할머니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고 당신 어머니가 돈을 던졌을 때 당신은 날 붙잡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였다. 난 당신이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없었어. 당신은 그 모든 순간에 그들의 편에 섰어요. 아니,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의 안위와 이미지라는 가장 비겁한 편에 섰을 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그가 끼워준 값비싼 약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당신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 반지에 담긴 다이아몬드처럼 차갑고 거짓되게 느껴져요. 그녀는 반지를 박지훈의 발치에 떨어뜨렸다. 반지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어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가진 그 오만한 돈, 전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내 할머니가 아니었어도 길거리의 그 어떤 노인이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사람이에요. 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은은 몸을 돌려 붕대를 감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 윤지수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감과 감사함이었다. 할머니,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해요. 윤지수는 그런 손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아니다, 얘야. 네가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윤지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김 비서, 처리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박씨 일가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더 이상 애원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노파를 끌어냈던 방식 그대로 무력하게 신세기 타워에서 끌려나갔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씨 일가에 대한 소문은 서울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들이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 도주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한강변의 작은 월세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도 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상류사회에서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이었다. 박만호는 결국 불법 비자금 혐의 일부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나희경과 박민선은 모든 재산을 잃고 한때 그들의 사용인이 살던 곳보다도 못한 허름한 다세대 주택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생존을 위한 비굴함으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겨울이 끝날 무렵 남대문 시장 근처 윤지수가 처음 모욕을 당했던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다. 신세기 하은 재단이라는 이름의 무료 급식소 및 노인 복지센터였다. 재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세기가 박씨 일가로부터 몰수한 재산의 일부로 마련되었다. 개관식 날 윤지수는 더 이상 남루한 노파가 아닌 단정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은과 함께 서 있었다. 하은은 이제 신세기 재단의 이사로서 직접 노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처럼 순진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윤지수는 붕대를 풀었지만 여전히 희미한 흉터가 남은 팔을 바라보았다. 하은이 그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 흉터.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파요. 저희 때문에 이런 상처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녀의 손을 맞잡았다. 아니다, 하은아. 그녀가 따뜻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흉터는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교훈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가진 힘을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란다. 그녀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너는 오늘 저들처럼 될 수도 있었어. 박지훈의 아내가 되어 그들의 오만함을 묵인하고 동조하며 살 수도 있었지.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다. 너는 내 자신의 선함을 지켜냈어. 그것이 내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신세기의 진정한 유산이다. 윤지수는 복지센터에 모인 노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난의 고단함이 서려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 속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찾은 듯 보였다. 저들을 봐라. 우리가 박씨 일가에게서 빼앗은 돈은 원래 저런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지.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뿐이다. 하은은 할머니의 말을 깊이 새겼다. 그녀는 진정한 강함과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닌 존중이었고 경멸이 아닌 공감이었다.
윤지수는 손녀의 어깨를 감쌌다. 차가운 겨울은 가고 신세계 그룹의 진정한 상속자가 탄생하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다.